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특별수사 기억하십니까? 배우 김영애 씨가 이 권력과 돈으로 살인 사건을 덮어버리는 재벌가 사모님 역할을 맡았고요. 배우 김명민 씨는 감춰진 진실을 뒤쫓는 전직 경찰관 출신 사건 브로커로 열연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건은 지난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범단산 등산로에서 이 등산객이 수상한 포대자루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흙더미 아래 쌀포대자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 몸의 일부가 보인다는 것이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시신의 상태, 원한에 의한 살인을 의심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에는 여러 발의 총상 자국이 발견됐고요. 또 구타의 결과로 보이는 골절 흔적도 몸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문을 채취해서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여대에 다니고 있던 법대생이었죠. 이제 경찰의 수사는 법조인을 꿈꾸던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신을 유기한 사람을 찾는 데 집중됐는데요.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배경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대생 살해범의 정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이 털어놓은 이 끔찍한 범죄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등산로에서 발견된 여대생. 일단 이 여대생이 왜 등산로에 갔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어디서 포착됐나요? 근데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3월 6일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피해 여성은 평소에 동네의 이 체육관에 가서 수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였는데 당일날도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귀가할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이 여기저기 찾았겠죠.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발견되기 열흘 전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를 당시에 다 뒤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 수영장을 갔다 귀가하던 피해 여성이 최소한 2명 이상의 괴한에게 납치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 맞습니다. 납치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명문여대 법대생은 스스로 등산로에 간 게 아니라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납치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이 납치범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을 보게 되면 일단 3월 6일 날 새벽에 그 여대생이 수영장을 가다가 실종이 됐는데 CCTV를 보니까는 괴한 2명이 강제로 납치하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한 거죠. 단순 실종이 아니고 납치가 된 건데 그러면은 납치한 정황에 따라서 그 수사를 하는데 그 전에도 아마 그 집 주변에서 미행하거나 아마 잠복하거나 그 수상한 움직임을 그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부터 벌써 그런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기 때문에 납치범들의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 집주위를 서성거리던 그 남성들이 납치범이 일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부검 결과 시신의 얼굴과 머리에서 여러 발의 총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총상의 흔적, 형태를 감식해 본 결과 멀리서 발사한 게 아니라 아주 근접해서 발사한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났고요. 근데 이런 총상 같은 경우에 아주 근접해서 얼굴이나 머리를 노린 총상이라면 뇌 치명상을 입혀서 바로 사망시킬 목적의 이른바 이제 처형 형태의 발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금품을 노릴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고요. 또 20대 여성을 제압하고 살해하는데 쓰인 이 도구가 총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이게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여대생을 등산로로 데리고 가서 총격을 가했다. 굉장히 잔인하네요. 일단 이 납치범들의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죠. 이 여대생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 여성의 그 사촌 오빠의 장모가 지속적으로 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 여성의 사촌 오빠의 장모가요? 예, 그래서 이미 민형사 소송을 그 장모를 상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특히 2001년 10월경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이미 접근 금지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숨진 여성이 이 사촌 오빠의 장모로 하여금 이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신청까지 했었던 이론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접근 금지 명령이 아무한테나 내려지는 게 아닐 텐데 보통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런 뭐 신변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면 접근 네.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피해자 주변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이 피해자 사촌 오빠의 장모였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얽히게 된 건가요? 네, 이 숨진 여대생에게는 이 현직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 사촌 오빠가 있었고, 이 이종 사촌 오빠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간 집안이 유명한 제분업체 회장 집안이었어요. 판사 사위를 이제 맡게 됐으니까 이 집에서도 한 7억 원 정도에 이르는 현금,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이제 건네줬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중매 결혼을 성사시켜주면 보통 이 처가에서 받은 돈의 한 10% 정도를 중매쟁이에게 준다고 해요. 그런데 현금 7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는 건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인 이 피해자의 사촌 오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매한 사람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처가 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판사 사위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의심이 시작됐고, 판사가 이제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기만 하면 아내와 장모가 의심을 했는데, 때마침 하루는 이제 여성에게 걸려온 걸로 보이는 전화를 받는 이 판사 사위를 보고 장모가 매섭게 추궁을 한 겁니다.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판사가 전화 통화를 한 사람, 법대에 다니고 있는 내 사촌 여동생이다,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한 거예요.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신도 현직 판사고 법대를 다니는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면 뭐 의심이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러댄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판사 사위의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장모는 자기의 사위와 그 사위의 사촌 여동생이 지금 사이를. 불륜 관계라고 네. 의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두 사람은 가족인데 네. 의심할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관계죠. 예. 그리고 법대를 다니는 사촌 여동생이면 현직 판사로 있는 사촌 오빠한테 이것저것 공부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이 장모는 지금 의심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모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이 사위와 결혼을 시켰는데 자신의 딸, 아내와의 애정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불륜에 대한 의심이 이미 좀 확증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촌지간인데 불륜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 9월부터 네. 또 흥신소가 등장을 합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예. 미행해라. 저 둘은 불륜 관계이니 반드시 불륜 현장을 찾아내라. 찾아지지 않습니다. 24시간 밀착 미행을 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본인이, 이게 참 좀 섬뜩한 장면인데, 승려복을 입고, 승복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스님으로 변장을 하고 직접 따라다니는 행태까지 보이는 지경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병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도 찾아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도 찾아가서 가족에게 직접 얘기를 터뜨립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나의 사위와 당신의 딸이 불륜 관계다. 네. 그러면서 딸의 욕을 심하게 한 거예요. 딸에 대해서. 예, XX 하면서 굉장히 못된 X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의 충격이 컸죠. 그때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바로 다음에 2001년 가을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까지의 민형사 소송이 예. 제기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사촌 여동생 집에 찾아가서 한 말이, 뭐 지금 뭐 저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뭐 딸 단속을 제대로 하라고 네. 이 여대생의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결혼한 사촌 오빠를 유혹하고 다니는데 잘 사느냐 보자, 이런 폭언을 허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야 장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대생을 계속 감시하고 심지어 여대생 집에 들어가서 횡패까지 부린 건데,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대생을 살해한 게 장모일 거라는 의심이 좀 더 갑니다. 경찰에서도 장모를 수사해봤겠죠? 네, 장모와 그 주변 인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장모의 조카였던 윤 씨입니다. 네. 예, 그 윤 씨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지 4일 만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고요. 아, 범행 직후네요. 예, 그리고 그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조카의 네, 친구요? 조카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 범행이 밝혀진 지 보름 만에 예,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네요. 범행 직후에 해외로 출국을 하고 또 두 사람 모두 이 장모와 연관성이 있고요. 네, 경찰이 당연히 뭐 이 판사 장모의 계좌 추적을 들어갔고요. 범행이 일어나기 한 9개월 전인 2001년 6월 그리고 3개월 뒤인 2001년 9월에 한 총 2억 원 정도가 장모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이 조카 동창의 계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현금과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장모 그리고 장모의 조카 친구 사이에 뭔가 금전거래 정황이 있으니까 바로 일단 국내에 있는 판사의 장모부터 체포 및 감금 교사 혐의로 입건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았는데 예. 베트남과 홍콩으로 출국해버린 이 장모의 조카와 조카 친구 인터폴을 통해서 일단 적색 수배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장모의 영장에 적혔던 혐의가 체포 및 감금 교사였던 걸 보면 여대생을 살해했다거나 살해했다고 지시한 증거까지는 그때까지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실을 미뤄서 알 수 있죠. 진짜 이 두 사람을 해외로 내보내려 한 사람이 장모고 장모가 살인을 교사했다면은 이 두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킨 이유가 꼬리 자르기라는 목적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두 사람이 납치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피시킨 거고 이번 전번의 사건 지금 이희진 사건 마찬가지로 공범들이 해외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이 옛날 그 사건도 공범들을 도망가게 하고 왜냐하면 현장에는 본인이 없었으니까 도망가게 하고 꼬리짜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그 장모가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자 아버지도 납치 살해하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든 공범들이 국내에 없어야 조사를 안 받으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거는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대생뿐만 아니라 여대생의 아버지까지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다는 살해하려는 말이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모가 조카와 조카 친구를 시켜서 여대생을 살해하려 했다는 큰 사건의 줄기가 좀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범행의 시발점, 그러니까 이 여대생과 사촌 오빠는 실제 만나던 관계도 아니었다면서요.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죠. 그것은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냐 하면 이 회장 사모님은 편집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요즘에도 뭔가 하나에 꽂혀서 외골수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상식적인 정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확증 편향이라고도 네. 하죠. 그것만 이제 밀고 나가는 성향을 과거에 편집증이라고 불렀고 네. 최근에는 망상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증상에 어찌 보면 사촌 간의 불륜이 있었다고 본인은 확신을 했고 그 집안까지도 사실은 그 딸을 살해하고도 그 아버지까지도 납치 살해를 할 정도로 분노가 커져 있는 아버지는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도만, 하지는 네. 못했죠. 일단 큰 줄기는 그려졌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한 두 사람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왔나요? 예, 맞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절절한 마음으로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아. 그래서 현지 교민들, 현지 경찰을 설득하고 인터폴에 이제 공조를 요청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공안에서 적색 수배를 통해서 베이징 공항에서 이제 잡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 경찰이 직접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받아서 국내로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백을 했나요? 그 두 사람은? 예. 자백을 했군요. 그러면은 이 장모는요? 수사당국도 이제 판사의 장모에게 이제 청부살해 혐의를 추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납치되고 살해되고 시신까지 유기한 직후에 이 범행에 가담했던 이 두 명의 남성이 나중에 공중전화로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남성들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드러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판사의 장모 공소장에 다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 제분업체 회장과 부인인 이 판사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들이 여러 달라붙어서 혐의를 부인하고 청부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펼쳤죠. 장모는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검찰은 장모를 살인 교사 그리고 조카와 친구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팀장님,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요? 1심, 1심, 3심 대법원까지 그 장모에 대해서는 살인 교사죄 그리고 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네.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그 사람 다 선고하고, 무기징역 네. 선고가 됐죠. 그래요. 자, 무기징역. 그러면은 뭐 지금쯤이면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네. 반성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오히려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엔 자숙의 길을 가고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이 장모라고 하는 인물이 끊임없이 또 새로운 위증죄로 다른 두 사람, 이 살인 교사를 받았다는 조카와 조카 친구를 위증죄로 이제 고소를 다시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살인 교사를 받았어요라고 증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그냥 두 내가 사람에게 알아서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인데 뭐냐면 살인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은 형량이 좀 준다고 듣고 살인 교사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고민하는 이 이모를 보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해서 그만 만나라고 그 여대생에게 다그치기 위해서 납치를 했는데 네. 위협하려고 했던 총기에서 오발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바꾸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위증죄를 오히려 위증을 또 교사한 혐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본인이 이 살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이 그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범이 위증한 게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은 자기는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자체적인 하는 건데. 범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여러 발이 오발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믿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사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인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은 무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시 받으려는 그런 요량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이 공범 둘은 나는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들이 유죄라고 주장을 하고 네. 검찰에서는 아니다, 교사를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법원에서는 위증이 아니다, 즉 살인 교사를 받아서 네. 살인을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세 사람 다 이제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감옥에 갇힌 장모, 이제 좀 조용하게 네. 이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2013년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터져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심층 탐사 프로에 나왔는데 이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장모가 사실은 이 모 병원의 VIP 병실,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에서 네. 생활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형을 집행하고 병원에 가 있을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황제 복용 아니냐 하는 논란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네. 2013년에 결국은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재수감됐어요. 그렇죠. 온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던 법대 여대생 살해 사건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